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지 하루 만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측도 단일화는 빠를수록 좋다며 화답했는데 반면 김 후보 측은 당무 우선권은 후보에게 있다며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단일화 협상과 동시에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처음 열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대책회의에선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슈가 의제로 올랐습니다. 당 선관위 내에 단일화 추진기구를 만들어 한 후보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이 선거 전략에 관한 전권은 후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 전날 김 후보의 축하 전화를 걸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했던 한 후보는 오늘 언론 인터뷰와 교회 예배 등 비공개 일정만을 소화한 채 공개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한 후보 측은 연휴가 끝나는 7일 전에 단일화를 마무리하는 걸 1차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집니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단일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방식에 대해서도 작은 차이에 대해서 고집하지 않겠다. 모든 사안을 국민의힘 중앙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작 김 후보 측은 단일화 협상은 절차에 따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단일화 추진 기구를 구성하는 것부터가 먼저라며 당무 우선권은 김 후보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한 후보와의 1대1 방식이 아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포함한 단일화 방안까지 열어뒀습니다.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넓은 폭으로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날 저녁엔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가 김 후보를 만나 단일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김 후보는 단일화 시기나 방법에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단일화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여론조사 등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의견차가 빚어질 경우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에서 참배를 했습니다. 선대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동훈 전 후보는 보이지 않았고 또 다른 선대위원장인 안철수 전 후보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첫 공식 행사로 서울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어제 내정된 선대위원장들의 모습은 보이지만 한동훈 전 후보는 없습니다. 한 전 후보도 어제 선대위원장으로 내정됐지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전 후보 측 관계자는 JTBC에 협의도 없이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건 탈락한 후보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직접 나서 한 전 후보와 통화했지만 이후 선대위 상견례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그랬다고 하네요. 오늘 아침에 후보께서 직접 통화하셨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겠다. 안철수 선대위원장은 김 후보 앞에서 직언을 쏟아냈습니다. 첫째,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 주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들께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동안 탄핵에 반대해왔던 김 후보는 즉답을 피해왔습니다. 안철수 후보님하고도 앞으로 더 말씀해서 적절한 시점에서 적절하게 우리 같이 의견을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이 끝났지만 반탄 김문수 후보와 찬탄 한동훈, 안철수 전 후보 사이의 잡음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김 후보는 경기도 포천 한세린마을과 의정부 제1시장을 찾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첫 유세를 했습니다. 처음 오게 된 거는 이곳이 제가 도지사 할 때 본 우리 행정이 가야 될 방향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분들을 찾아뵙고 이분들에게 따뜻한 보살핌, 또 돌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행정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경북, 강원, 충북 지역에서 나흘째 경청 투어를 이어갔습니다. 고향인 경북에서 유독 지지율이 낮은 데 대한 서운함도 내비쳤는데
특정 당이 집중적으로 집권한 지역일수록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경청 투어 4일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찾은 곳은 경북이었습니다. 제 고향이라고 환영해 주는 겁니까?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감사합니다. 지지자들이 건넨 자서전에 사인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사진도 찍습니다. 이 후보는 고향인 경북에서 지지율이 낮은 것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미울 겁니다. 그런데 왜 미울까요? 온갖 모함을 당하긴 하지만 제가 정말로 뭐가 있어서 이 자리까지 왔겠어요. 네? 먼지 이상으로 털었는데. 특정당이 계속 집권한 곳일수록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폭동을 일으키든 말든 국민들을 갖다가 아예 지옥으로 빠뜨리든 말 상관없이 땡땡당 그럼 무조건 이렇게 하니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얼마나 지역 주민이 우습게 보이겠어요. 이 후보는 자신은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라며 중도 보수로 외연 확장 의지도 거듭 피력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 보수라고 하는 게 진짜 보수가 아니에요. 가짜 보수. 헌법을 파괴해요. 헌법을 지키지 않은 쪽을 막 공격해요. 그건 보수가 아니죠. 이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공약도 발표했는데 코로나19 당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조정해주거나 탕감해주는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과 12.3 계엄으로 인한 피해 회복 비용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온라인 생방송 일정을 끝으로 3박 4일간의 1차 경청 투어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조계사를 찾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날 초선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힌 데 이어서 지도부에선 특검,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히틀러보다 더하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임선대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까지 처음으로 거론했습니다.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을 반박할 수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합니다. 전날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도부도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겁니다. 민주당이 가장 문제 삼는 건 대법원의 판결 속도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를 내렸는데 그동안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제대로 읽고 판단한 건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대법원장 탄핵안 관련 입장 정리를 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이 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이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배후에 이재명 후보가 있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권까지 손아귀에는 아버지 이재명의 하명대로 움직이는 민주당의 모습도 이제는 처연하기까지 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히틀러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민주적이고 위대한 나라를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 이런 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JTBC 김필준입니다. 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추진 여부를 놓고 논의에 들어간 민주당 의원총회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하예빈 기자, 의원총회가 오후 4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직 진행 중입니까? 네, 민주당의 긴급 의원총회는 지금까지 2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오늘 의원총회는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었는데요. 조금 전 의총 시작 전에도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조 대법원장을 직격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호시탐탐 부활을 노리는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조희대의 대법원과 손잡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 이재명을 또다시 죽이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역에서 경청 투어 일정을 소화 중인 이재명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걸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지도부가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는 입장인데다가 이렇게 강경한 대처가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당 안에서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JTBC에 파기환송 결정이 탄핵 사유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선거에서 이기려면 국민들이 안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또 다른 중진 의원 역시 다른 수단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인 압박을 해야 한다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차분하게 판단하자는 의견들의 입지가 자꾸 좁아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이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탄핵안을 실제로 발의를 하면 대선 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네, 국회법에 따라 탄핵 소추안은 최초 발의된 이후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처리합니다. 원칙적으로 민주당이 대선 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본회의 일정이 없는 만큼 언제 탄핵안을 발의해서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하예빈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받은 걸 놓고 법원 내부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부장판사는 대선 직전에 선고하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다른 사건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빨랐던 결정을 두고 법원 내부망엔 비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도 30여 년 법관으로 근무하며 보지도 듣지도 못한 초고속 절차란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반면 대선을 앞두고 있어 빠른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JTBC에 결정까지 시간이 빨랐던 건 맞다면서도 선고가 늦어져 선거 직전에 나왔다면 혼란이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선고 기일을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 사법정보 공개 포털엔 이재명 후보 사건의 전자기록을 공개하라는 청구가 오늘까지 2만 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신청자들은 사건 처리 과정에 의문이 든다며 전자로그 기록과 집행관 송달 내역 등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론조사 업체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부대표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선 판세를 보면 그동안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왔는데 최근에 전국지표 조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다자 대결 형태로 물어봤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42%로 1위입니다. 그리고 2위는 한덕수. 이번 조사에서 이제 그동안 안 들어가다가 처음 들어갔는데 13%로 2위입니다. 네. 그런데 잘 모름 무응답 이게 이제 18%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 6% 정도 나왔습니다. 다른 후보 중에서는 이제 경선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9%,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2% 이 정도의 분포로 보였고요. 특징적인 것은 한덕수 후보가 들어갔는데도 13%로 아주 높은 지지도를 얻고 있지 못하고 네. 잘모른 무응답보다도 이제 적습니다. 또 하나는 잘모른 무응답이라는 응답이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일 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봐서 그래서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지지세가 좀 겹치는, 지지하시는 분들이 겹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보수 진영 내에서의 서로 간에 이제 잠식 효과가 있을 뿐이라서 그래서 둘의 이제 단일화가 컨벤션 효과를 얼마나 가져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이 어떻게 좀 반응할 걸로 보시나요? 당장은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자 중에서 아주 큰 이탈 흐름이 발생하지는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과거 1심에서 유죄가 있을 때에도 사실 지지 이탈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유죄냐 무죄냐 하는 이 이슈가 지금 지지도를 바꾸지 못하는, 즉 이미 지지도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중도 성향자 중에서,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 이게 큰 충격으로 와닿아서 이탈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겠는데 당장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도 성향이신 분들, 그런 유권자분들은 반 이재명 정서보다는 반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크게 흔들림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 경선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을 좋아하시는,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이 상당히 강해지죠. 그러면은 정당 지지도는 비슷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일화 컨벤션까지 갈 때에 여기에는 일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떠한 더 컨벤션 효과를 강하게 만드는 재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대선 주자로 확정이 됐고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가 남아 있긴 한데요.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봤을 때 경쟁력은 좀 어떻습니까? 예, 조사 3자 가상 대결로 봤을 때에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 대비해서는 45.4, 그리고 김문수 22.3, 이준석 7.2 정도로 나오는가 하면 여기서 한덕수 후보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요, 이재명이 46.1입니다. 한덕수 31.4, 이준석 6.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 누구하고 경쟁을 하더라도 탄탄하게 한 40% 중반대의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어서 한덕수 후보가 등장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가 하락하지 않는다.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 대비 한덕수 후보가 얻어가는 게 한 10%포인트 조금 안 되게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이 어떤 프리미엄 요인, 그러니까 득표 요인이 되지 못하고 어떤 간표 요인, 핸디캡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보수 전반적으로는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이재명 후보에게는 쉽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후보나 안철수 전 후보의 그런 지지를 다 흡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제 두 진영, 그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좀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이런 어떤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간의 어떤 지지세를 구성하고 있던 유권자 구성이 조금 이질적입니다. 네. 그러면 이 세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뭔가 뚜렷한 명분을 좀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어떤 탄핵에 찬성했던 당내 주자들보다는 그 외부의 어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관심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손을 내밀었을 때 이게 이제 계엄과 탄핵을 좀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비전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지지세는 아직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이 건진법사를 불러서 통일교측이 건넨 명품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실제로 전달했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통일교측의 금품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이루어질 거란 관측입니다. 김상 기자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사흘 만인 어제 건진법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에게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건네받은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실제로 전달했는지 캐물었습니다. 명품 목걸이 등의 전달 여부는 통일교 측의 부정 청탁 의혹을 밝힐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은 당시 통일교 측이 YTN 인수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김 여사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YTN 살라 했어. 4천만. 그거를 내가 매입하려고 했다. 그래야지 방탄 쪽 이번에 그런 걸 만나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청탁 의혹은 캄보디아 부지 개발, UN 사무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모두 5가지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통일교 핵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최근 압수수색과 건진법사 소환 조사에 잇따라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건진법사 측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물건들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건진법사의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김 여사 조사 형식과 시점 등을 판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통일교 재정국장으로 근무했던 부인 이모 씨도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작년 비상계엄 이후 새로 선임된 공공기관장 수가 48명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알박기 인사라면서 민주당은 비판하고 있지만 3년 전엔 여야가 공수를 바꿔서 똑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정권 교체기마다 보은성 알박기 인사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현재까지 새로 선임된 공공기관장은 48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공공기관장 자리 344개 중 14%가 계엄과 탄핵 사태로 혼란한 가운데 채워진 겁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른바 알박기 임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내란을 저질러 대통령이 파면당한 정권이 반성은커녕 능력도 전문성도 없는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내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중 45명은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임명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춘식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에, 김삼화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3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도 공공기관장 8명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검사 출신 김영진 변호사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했습니다. 박 장관이 새 정부 출범이 채 50일도 남지 않았는데 인사 폭주를 일삼고 있습니다. 계획적 알박기 인사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문제는 한 달 남은 대선 전까지 정부가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 자리가 50개 더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마사회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자리에는 윤석열 선대위 출신 전직 관료와 국회의원이 이미 최종 후보로 제청됐습니다. 해당 기관 구성원들은 반발합니다. 전문성이 요구되어야 하는 공사와 관광 산업의 중요성은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낙하산을 임명하려는 정부의 행태는 이들의 임명 여부는 이제 이주호 권한대행에게 달려 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오늘 오전 전북 전주에 있는 한 제지 공장에서 맨홀 안에 들어갔던 작업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이천의 한 오피스텔에선 전 연인의 커플을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맨홀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그 옆에선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전북 전주에 있는 제지 공장에서 작업자 5명이 쓰러진 채 구조됐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2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1명은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2명은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3m 깊이의 맨홀 안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직원분들이 밖으로 미리 꺼내신 것 같더라고요. 한 분들 꺼낼 때 이제 저희 구조대가 도착해가지고 같이 이제 꺼내신 거거든요. 작업자 1명이 맨홀 안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곤 4명이 뒤따라 들어갔다가 가스에 중독된 걸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작업자가 맨홀에 들어간 이유와 가스 경보기 착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 이천의 한 오피스텔에선 3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을 살해한 건 숨진 여성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범행 직후 자수한 이 남성은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인데 경찰은 회복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5시쯤엔 경남 양산시 신기동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층 수술실을 태우고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환자 등 100여 명이 대피했고 직원과 입원 환자 등 11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의 일부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가운데 JTBC 취재 결과 SK텔레콤이 가입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배상 최고 한도액은 1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초과분은 SK텔레콤에서 자체 부담을 해야 하는데 배상금은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만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 카페입니다. 유심 해킹에 따른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모인 곳입니다.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 거의 20일이 되면서 가입자는 이미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SK텔레콤은 여전히 피해 배상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고의 이제 원인과 어느 정도의 규모나 이런 걸 이제 조사 중인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밝혀져야지 저희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뭐 이런 게 정해질 것 같고요.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해뒀습니다. 유사시 피해 고객에게 보상할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인데 2019년 말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SK텔레콤이 가입한 상품의 배상 한도액은 최고 1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 납입금 수천만 원 수준으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의 보험입니다. 배상액이 10억 원을 넘기면 그 이상부터는 모두 SK텔레콤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낮은 한도의 상품에 가입한 건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기업들의 배상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인터파크는 회원 1인당 10만 원씩 배상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약 4,300명만 배상을 받았고 배상금은 4억 3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번 사건도 비슷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서 배상받을 수가 있긴 하지만 이 뭐 법정 손해배상이나 아니면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것들을 청구하려면 결국은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소송에는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고객들만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깜짝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올해 말에 물러나겠다는 건데 은퇴 계획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형구 특파원입니다.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 주주총회입니다. 이 회사를 60년간 이끌어온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 회장 겸 CEO가 은퇴를 예고해 주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The time has arrived where Greg should become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company at year end. 버핏 회장은 비보험 부문 부회장인 그레그 아벨을 올해 말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르도록 이사회에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핏 회장이 은퇴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던진 화두는 무역을 무기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But recently, you called tariffs an act of economic war. Has your view on trade barriers changed? There's no question that trade can be an act of war, and I think it's led to bad things. 전 세계 교역 대상국에게 관세 폭탄을 던진 트럼프 대통령 정책을 비판한 겁니다. 버크셔 주총회는 버핏의 투자 철학을 직접 듣기 위해 수많은 투자자가 몰리는데 올해는 특히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참석자가 역대 최다인 약 2만 명이 몰렸습니다. 버핏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번영할수록 미국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미국도 그들과 함께 더욱 번영할 것이라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상생의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형구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탱크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신형 탱크 위에 직접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내부를 점검했습니다. 공장을 둘러본 뒤 탱크와 장갑차를 최신식으로 교체해서 육군 현대화를 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엔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최현호 진수식에 참석하는 등 군사 분야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독수리 한화가 호시탐탐 선두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아를 꺾고 6연승을 달렸는데요. 오늘 졌으면 단독 선두 자리를 내줄 뻔했던 LG도 보란듯 홈런포를 터뜨리며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한화 폰세와 기아 내일 두 에이스 투수의 자존심 대결에 먼저 흔들린 건 폰세였습니다. 2회 말 선두타자 최영우가 포구 실책으로 2루까지 들어갔는데 폰세는 당황했는지 폭투로 선취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화 타선이 폰세를 살렸습니다.
5회 초 이진영이 친 공이 눈부신 햇빛 덕분에 행운의 이루타가 되면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최재훈의 몸에 맞는 볼, 그리고 대타 최인호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리듬을 되찾은 폰세는 7이닝 동안 단 한 점만 내주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두 에이스 투수들이 마운드를 내려간 뒤 펼쳐진 불펜 대결에선 한화가 앞섰습니다. 8회 초 원아웃 만루에서 최은성의 빗맞은 안타가 유격수 키를 넘기며 한화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곧바로 이진영의 희생 플라이에 플로리얼이 빠르게 홈으로 들어오며 3대1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7이닝까지 던지고 내려와서 바로 더가웃 앞에서 같이 화이팅 내주는 모습 보고 진짜 승 한번 꼭 주고 싶다라는. LG는 홈런포로 SSG 투수진을 몰아붙이며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문보경의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말로 홈런을 앞세워 1회에만 5점을 뽑았고 5회 말 넉 점을 더 보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문보경은 8회 말 3점 홈런을 또 터뜨려 SSG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오늘만 무려 7타점. 가까스로 1위 자리를 지킨 LG와 한화는 단 한 경기 차. 두 팀은 내일 어린이날도 각각 두산과 삼성을 상대로 양보 없는 선두 싸움을 벌입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네, 오늘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한강공원이 붐볐는데요. 양빈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허벅지까지 바지를 걷은 아이들이 물에 발을 담급니다. 자전거를 대여한 가족들은 함께 페달을 밟으며 상쾌한 바람을 느낍니다. 내리쬐는 햇살에 양산을 꺼내든 사람도 있습니다. 황금 연휴 이틀째인 오늘 여의도 한강공원은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황금 연휴도 맞고 해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제 표정을 보시다시피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이 한강 시민공원 나왔더니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옷도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너무 더운 것 같아서 그냥 반팔을 입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고 너무 상쾌해서 재밌어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0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은 19.9도였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심해 해가 진 후엔 쌀쌀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립니다. 수도권은 내일 오후 한때, 남부지방엔 오후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